이야기. 새싹 숨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11 111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우리는 계속 네. 집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오늘 푸는 건가요? 예, 뭐 문제. 지난번에 서강대학교 문제라고 했던 이거 기억나나요? 네. 실제로 원산알파로 쭉 바꿔봤더니 얘하고 정수 전체 집합이 같더라. 같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Z라는 집합을 Z는 정수라 했을 때 두 집합이 사실은 어떤 같은 집합이다. 를 논증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정확하게 논증하지는 않았죠. 그냥 따져봤더니 그런 것 같아라는 짐작만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은 집합임을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저번 시간처럼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첫 번째 경우 A가 Z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도 수학적인 관용 어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자명하다라고 해요. 자명하다. 이게 이제 스스로 자자 밝은 명자니까 스스로 밝은 거예요. 우리가 보일 굳이 이유가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하다라는 것은 공리는 아니지만 네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표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부가 설명을 반드시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공리는 그럴 필요 없고 간단한 요 부분만 네가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야라는 네. 뜻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xy는 무슨 수예요? 정수요. 그러면 3x도 정수죠. 5y도 또 정수죠. 그럼 정수끼리 더하는 것도 정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정수의 합과 곱은 같다. 아니죠. 모두 동일하다. 정수. 정수다. 이기 때문이다. 모든 단어를 다 쓰는군요. 알고 있는.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정수 합과 곱은 모두 정수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경우인 거죠. 그렇죠. 공리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정수끼리는 더해도 뭐고 정수고 정수고 정수끼리는 곱해도 정수다. 정수가 된다는 걸 네. 증명 없이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설명만 보면 봐봐. A의 모든 원소는 정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는 정수 집합에 된다. 포함될 거야.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Z가 A에 포함되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Z가 라지 Z 집합의 원소라고 하면 여기 또 어떤 이 들어가네요. 어떤 Z. 여기서 어떤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원소이건 라지 Z의 원소이기만 하면 그 단어가 이 문장 이거 사실은 임의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의의라는 말은 죄송해요. 제가 언어가 짧아서. 아니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임의대로 선택한 어떤 정수들 원소에 대하여 원소에 대하여. 이런 의미니까 생각해보세요. 임의대로 선택했다는 건 그 집합 안에서 아무거나 골라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임의대로 선택한 원소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만족된다는 건 사실은 그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성질이 만족된다는 이야기랑 같겠죠.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용어가 쓰이는 거냐면 자, 모든 정수는 뭐 삐리리를 성립시켜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져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수들을 몽땅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바꿔주는 거냐면 임의의 정수를 선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정수 집합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해. 그렇죠. 아무거나 네가 선택을 어떤 놈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이 음. 뭘 선택하건 상관없이 임의의 정수를 선택해봤더니 얘가 성립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결국 모든 정수가 얘를 성립시켜라는 이야기랑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대표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거죠? 임의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딱 들어서 들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수의 원소라고 라면. 그렇죠. 걔가 어떤 원소이건 원소라면. 상관이 없이 네가 어떤 Z를 뽑아주건 네가 뽑아주건 내가 뽑아주건 어떤 원소 Z를 선택을 하건 Z랑 또 의미가 달라지는. S라고 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S라고 해도 돼요. 상관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스몰 Z를 쓴 썼으니까 거니까. 그냥 쓴 거 그대로 쓰자 뭐 이런 네. 거고 또 어쨌든 여기서 Z. S라고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Z. 그렇죠. 뭐 여기에서 처음부터 뭐 S라고 했으면 여기도 S라고 S.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양식은 자기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Z라면 생각을 해보면 이 X도 뭐겠어요? 이 Z도 뭐겠어요? 정수 안에 원소겠죠. 그쵸? 얘도 정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도 마찬가지죠. 정수겠죠? 그래서 이 Z를 X, 마이너스 Z를 Y라 했을 때 이게 임의로 뽑은 Z에 Z인 대하여 거죠? Z에 대하여 네가 뭘 주건 내가 상관없이 이 Z를 X라고 하고 마이너스 Z를 내가 Y라고 할게.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X랑 Y는 모두 정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x 더하기 5y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3 곱하기 x인데 x가 2z란 말이죠. 네. 5 곱하기 y인데 y가 마이너스 z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6z 빼기 5z니까 z가 되죠. Z가 되죠. 예. 그러면 3x 더하기 5y의 꼴로 표현되는 정수 xy가 하나라도 있으면 요 놈은 어디 원소로 삼아야 돼요? A에. 예, A 원소로 삼아야 되겠죠. 결국 이 Z가 어디에 속한다? A에 속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라지 Z라는 정수 집합에 어떤 임의 원소를 뽑든 그 원소는 A에도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따라서 Z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1과 2에 의해서 그래서 A하고 Z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같은 집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집합의 상등을 처음 우리가 약속했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논증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집합의 정의하고 표현법에 대해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공부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특히 더 슬픈 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집합이. 아, 그래요? 예. 자연계는. 근데 이게 어디든 기본적으로 쓰이죠. 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능 문제 풀이 방법들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외웠다고 생각해.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 아니니까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알아요. 대충. 근데 수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예. 의미의 이런 단어들도 정확하게 예. 왜 쓰는지. 그러다 적당히가 보니까 우리랑 틀리다. 그렇죠. 논술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다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돼 출제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만약에 수능 시험 문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수능에서 논증하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은 가져와서 어쨌든 문제를 풀 수 그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요? 얘가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기초가 있다는 걸 다 몰라요. 그렇군요. 그냥 이 이후에 기초 없이 쌓아진 탑 속에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딱 기준이에요. 그래요. 매년 수능에서 두 문제의 신유형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까지 없었던 유형. 그러면 정말로 논리적인 탑을 잘 쌓아서 수학 공부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수능 특강이라든지 EBS 교재들에 나오는 문제들 열심히 풀고 풀이 방법 자체를 암기해서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정확하게 1등급, 2등급이 딱 갈라지는 거죠. 냉정해요. 가만 보면. 예전에 정말로 놀라운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난이도에 상관없어. 이 친구는 항상 92점이에요. 어려워도 쉬워도. 예. 끝내줘요. 그럼 틀린 데만 계속 틀린다는 신유형 게 2개 딱 틀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능 특강이라든지 EBS의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풀이 방법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계산도 거의 안 해요. 와. 30분 만에 28문제를 풀어요. 진짜요? 끝내주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감탄스러워요, 진짜. 그럼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라 얘는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92점이 어떨 땐 1등급인데 어떨 땐 2등급이거든요. 애매한. 예, 미쳐버리는 거예요. 걸쳐 있는 점수군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수학을 했다는 이야기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수학 공부에 할애했겠어요. 그렇겠죠. 어마어마하게 수학 공부를 했는데 계속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죠.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끝은 안 됐어요. 저랑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예. 몇 개월만 더 있었어도. 근데 그게 근데 이런 친구들 꽤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처음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실 살짝 위험해요. 그 시기에는 맞아요. 그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법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럼 점수 92점도 안 나와 안 버리는 나올 거예요. 수도 있네요. 예. 위험하네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늦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늦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그렇죠. 언젠간 다 되거든요. 차근차근 쌓아 나가다 좀 보면.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단기간에 축약하려 그러니까 자꾸 요령을 외우게 되고 자기가 외워서 푼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해요. 어쨌든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치르긴 해야 걸림돌이 되니까. 넘어가야 그렇죠. 가야 되니까 수학을 정말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이 기본 쌓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니죠.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학 계열이라든지 자연과학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 무조건 수학적 언어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공과대 공대라든지 자연계열 대학 가서 1학년 때 미적분학 다 필수거든요. 과랑 상관없어요. 과를 그럼요. 내가 전공을 자연계열로 선택을 하거나 공학계열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적분학은 교양 필수예요. 그러면 미적분학만 통과하면 되냐? 아니에요. 공학과 가면 공업수학이라고 해서 공학 계열에 쓰는 수학을 또 배워요. 근데 그런 수학의 언어들도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적 언어에 지금 쓰고 있는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가게 되면 또 죄다 암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학문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 학문을 그냥 대학교 나오는 순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슬프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학 공부에 정작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무지하게 슬픈 거 아닐까요? 슬픈 일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좀 모호하게 남았으니까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문제 하나.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또는 2를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따로따로죠? 아니요. 지난번에 이제 1과 2를 모두 원소로 하는 풀어봤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럼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나머지만 가지고 경우를 따져보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1 또는 2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또는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2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거나. 2를 가지거나 혹은 둘 다 가지거나 이것도 3개가 되네요. 세 가지 경우죠. 1만 가지는 그렇죠. 경우, 1만 가지는 경우, 2를 가지고 2만 가지는 경우, 1, 2가 가지고 있는 1, 2를 다 가지는 경우. 그럼 1, 2를 가지는 경우 일단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8가지겠죠. 8가지가 있고요. 오, 훌륭한데요. 그렇죠? 기억력 좋네요.
얘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두 가지 해서 곱의 법칙에 따라 8가지. 8가지. 그럼 1만 가지는 경우는 봐봐요. 1만 가지고 2는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A 안에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1은 있고 음. 2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 이 둘은 고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3개 가지고 만드는 경우랑 또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몇 가지? 8개. 예. 얘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8개. 그러니까 총 24개. 24개. 네, 4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야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풀으면 이제 사실은 좀 안 돼요? 바보지. 안 될 건 없어요. 바보입니다. 근데 바보지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돌아간다. 예, 선택을 좀 후지겠다. 후진 선택. 심플하지 않다. 예, 심플하지 않다는 거죠.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1 또는 2를 가진다는 건 1만 가지거나 2만 가지거나 둘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도 안 가지는 게 뭐겠어요? 걔들 빼고 나머지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겠죠. 그러니까 1, 2를 모두 가지지 않는. 원소로 가지지 않는 는 집합, 부분 집합. 그럼 거꾸로 을 적용해도 빼고 되나? 나면 빼고. 나머지는 2 중에 하나는 가지겠죠. 그렇겠죠. 둘 다 안 가지는 애들 다 제거하고 나면. 그럼 둘 다 안 가지는 건 둘 다 가지는 거랑 어때요? 같은 거죠. 똑같으니까 그런 아이가 8개일 거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이 2의 5제곱개니까 2, 5개 곱해 32개거든요. 32개에서 8개 빼면 그럼 나머지는 1과 2 중에 하나는 가지겠죠. 그러니까 24개.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심플하죠. 근데 첫 번째 방법도 저는 그렇게 후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아까 후진 선택이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않은 거죠. 수학은 가능한 케이스를 다 따져보고 남는 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집합의 상정에 관련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를 좀 같이 풀어봤고요. 정의가 왜 중요한가 또 한 번 강조가 되어졌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시간에는 집합에 대한 이론에서 남아있는 이론 틀거리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안녕. 안녕.